이게 뭐지? 별을 쓴 사람. 배원도의 목소리는 노골적으로 조롱하는 듯했다. 그는 코웃음을 치며 강선영을 내려다보았다. 마치 야생동물을 보듯. 그는 여자들을 내려다보며 편견을 품고 있었다. 그 순간 강선영의 눈빛이 완전히 바뀌었다. 지금까지 보여주던 차분함은 사라지고 날카롭고 세련된 눈빛으로 바뀌었다. 번뜩이는 칼날 같았다. 28년 군 복무를 마친 전사의 모습이었다. 병사들은 한숨을 쉬었다. 직감적으로 알았다. 뭔가 새로운 일이 벌어질 것 같았다. 새벽 5시, 언덕을 지나는 아스팔트 길 위로 단호한 발소리가 울려 퍼졌다. 100km 여정의 마지막 10km였다. 병사들의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지만 대열을 방해하는 사람은 없었다. 강선영 소령은 대열 뒤편에서 말없이 걸었다. 46살의 나이에도 그녀의 발걸음은 흔들림 없었다. 이른 아침의 정적은 검은 전투화가 아스팔트를 밟는 소리에만 깨졌다. 이마에 맺힌 땀방울은 다른 병사들과 같았고 등에 맨 배낭도 다른 병사들과 같았다. 소령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녀 옆을 걷던 기람정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는 부사관답게 정말 뛰어난 판단력을 가진 25세의 젊은 부사관이었다. 강선영의 어조는 존경심을 나타냈다. 아니요. 그는 부하들보다 키가 크거나 작지 않았다. 강선영이 짧게 대답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 깊숙이 스며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호흡은 안정적이었다. 로티시 출신으로 28년 동안 군 생활을 했고 배운 철칙들이 몸에 배어 있었다. 갑자기 눈앞에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 검은색 SUV가 급커브를 돌며 거에 항복할 뻔했다. 새벽녘 브레이크 소리가 울렸다. 병사들의 발소리가 자연스럽게 느려졌고 미묘한 긴장감이 온몸에 퍼졌다. 50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차에서 내렸다. 비싼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여전히 어색해 보였다. 옷차림이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았다. 걸음걸이는 매우 자신감 넘쳤다. 안녕, XX들. 각자 짐을 챙겨 산에 올라가야 한다. 남자의 목소리가 정적을 깨뜨렸다. 배원도. 그의 말투에는 깊은 권위감과 평소에 격식 없는 분위기가 묻어났다. 그는 마치 이 길이 자신의 길이라도 된 듯 행동했다. 병사들의 얼굴에는 미묘한 분노가 서려 있었다. 그를 때린 자들의 얼굴에는 고통스러운 기색이 역력했다. 하지만 그들은 움직이지 않았다. 군인다운 규율과 자제력, 그리고 장교들에 대한 신뢰가 그들을 붙잡았다. 강선영은 멀리서 상황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동요하지 않았다. 마치 전술적인 상황을 고려하는 장교처럼 차갑고 침착했다. 이러한 자제력은 28년간의 군 복무에서 비롯되었다. 배도는 전선맨 앞에서 서성이면서도 도발적인 말들을 쏟아냈다. 그의 행동은 분명 의도적이었다. 군이 먼저 행동하길 바랐다. 나중에 자신이 희생양이 될 수도 있었다. 이른 아침에 이게 무슨 작전인가? 국민 세금으로 산책이라도 하겠다는 건가? 말이 이어졌다. 하지만 강선영은 변함없이 그대로였다. 그녀는 상황의 본질을 곰곰이 생각했다. 이것이 단순한 충돌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 김남중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다. 눈앞에는 젊은 피가 끓어오르고 있었다. 부사관 시절부터 쌓아온 사명감과 정의감에 용기를 얻었다. 하지만 강선영이 진정하는 모습을 보며 그녀는 스스로를 위로했다. 배도는 이제 전선 끝을 바라보고 있었다. 게다가 강선영을 보는 순간 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걱정하는 기색이었을지도 아니면 기회를 포착한 것일지도 몰랐다. 그는 천천히 강선영을 향해 걸어갔다. 새벽 공기는 걸음을 옮길 때마다 무거워졌다. 싸움이 시작되고 있었다. 배원도의 발걸음은 강선영에게 다가갈수록 더욱 자신감 넘치고 거만해졌다. 그는 지난 20년간 이 지역에서 누려온 권력의 이점을 잘 알고 있었다. 경찰서장부터 군수, 심지어 지역구 의원까지 모두를 휘어잡고 있었다. 군에 무슨 변화가 있을까? 이게 뭐지? 별을 쓴 사람. 배원도의 뻔뻔스러운 목소리에는 조롱이 섞여 있었다.
그는 코웃음을 치며 강선영을 내려다보았다. 마치 야생동물을 보는 것 같았다. 그의 눈빛에는 여성을 깔보고 편견을 품고 있었다. 내가 병장이었을 때는 상상도 못했다. 지금 군대가 이렇다는 건가? 그는 말하면서도 강선영을 맴돌았다. 마치 야생동물 같았다. 그는 먹잇감을 찾고 있었다. 그의 행동은 계산된 듯 정확했다. 그는 이 여장군을 어떻게 설득해 행동하게 할지 고민하고 있었다. 강선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표정은 변함없었다. 하지만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어둠 속에서 하사관 시절 성희롱을 당했던 기억이 더욱 선명해졌다. 그때도 그런 시선이 있었다. 그런 조롱도 그때였다. 하지만 지금의 강선영은 달랐다. 28년 동안 내가 그녀를 이끌었고 수많은 고난을 이겨냈다. 더 이상 소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차분하게 상황을 바라보았다. 기람정의는 주먹을 꽉 쥐었다. 젊은 피를 억누르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었다. 부사관 시절부터 동료들에게 그리고 존경하는 상관에게 늘 의리를 지켜왔다. 하지만 강선영은 그녀를 침묵하게 했다. 얼마나 짜증나는 일인가. 기강이 무너진 걸까? 배원도는 여전히 도발적이었다. 그는 계속해서 다가왔다. 이제 그와 강선영은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 되었다. 새벽녘, 그의 입에서 술과 담배 냄새가 공기를 뒤덮었다. 배원도는 곧바로 손을 뻗었다. 강선영의 멱살을 잡으려 했다. 그의 움직임은 오래전부터 습관이 되어 있었다. 이렇게 그는 많은 사람들을 제압해왔다. 폭력과 협박. 그는 이 언어만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손이 강선영의 멱살에 닿는 순간 분위기는 바뀌었다. 마치 전류가 흐르는 듯 긴장감이 고조되었다. 병사들의 숨소리가 빨라지고 기람정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배원도가 목을 흔들자 강선영은 밀려났다. 그는 상당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50대에도 그의 몸은 여전히 폭력에 익숙했다. 하지만 강선영은 물러서지 않았다. 땅에 굳건히 붙어있는 나무처럼 그녀의 다리는 움직이지 않았다. 이게 뭐지? 돌멩이인가? 배원도는 혼란스러웠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협박을 견뎌냈지만 이 여자는 달랐다. 대신 그녀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강선영은 마음속으로 계산을 하고 있었다. 모든 것이 빠르게 진행되었다. 상황 분석, 위험 요소 파악, 대책 마련. 게다가 성과도 나타났다. 이 남자는 단순한 깡패가 아니었다. 조직적인 배경을 가진 지역 권력을 쥐고 있는 인물이었다. 게다가 이 상황은 의도된 도발의 결과였다. 바로 그 순간 강선영의 눈빛이 급격하게 바뀌었다. 그 순간까지 그녀는 침착함을 유지했다. 사라짐과 날카로움, 변화, 빛나는 칼날 같은 눈빛이었다. 전사의 모습이었다. 28년 군 복무 끝에 확립된 모습이었다. 군인들은 한숨을 쉬었다. 그들은 곧 변화가 일어날 것을 예감했다. 강선영은 재빨리 움직였다. 배원도의 오른손이 번개처럼 움직여 그녀의 옷깃을 잡았다. 그 사이 그녀는 국가대표 유도팀 상비군의 일원이 되어 온몸에 뱀 반사신경을 익혔다. 강선영은 배원도의 손목을 정확하게 잡으며 관절을 아래로 틀었다. 그러는 동안 그녀는 왼발로 그의 발목을 걸어 균형을 잃게 했다. 모든 동작이 이어지자 배현도는 순식간에 바닥에 쓰러졌다. 아스팔트 위에 무릎을 꿇었다. 와! 배현도의 비명이 새벽 공기를 뒤흔들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른 채 엎어졌다. 손목에 날카로운 통증을 느끼며 현실 세계로 돌아왔다. 이런 고통은 처음이었다. 나지막이 말하며 강선영은 배원도의 손목을 잡았다. 그녀의 무거운 목소리가 주변 공기를 압도했다.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자는 구속되지 않는다. 그의 말은 모두 이해되었다. 동요나 흥분은 없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굳은 의지와 냉철한 판단만이 담겨 있었다. 28년간 군인으로서 쌓아온 신뢰가 온전히 드러난 순간이었다. 병사들은 지켜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다. 바로 지금
그들은 늘 존경해왔던 사단장의 또 다른 면을 볼 기회를 얻었다. 강선영이 자신들보다 계급이 높을 뿐만 아니라 유능하고 매력적인 장교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김남중이는 거절할 수 없었다. 그제야 그녀는 그토록 존경하던 상관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되었다. 부사관 시절부터 전해 내려오는 강선영에 대한 전설들이 제대로 이해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바로 지금 강선영은 마치 다른 차원에서 온 것 같았다. 다른 방식으로. 배원도는 계속해서 바닥을 걸었다. 그의 머릿속은 혼돈. 그가 알던 세상의 질서가 급속도로 무너졌다. 폭력으로 남을 제압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사실은 완전히 제압당하고 있었다. 이게 뭐지? 배원도는 말하고 싶지 않았다. 그의 목소리에는 전례 없는 공포와 혼란이 뒤섞여 있었다. 본능적으로 그는 이전에 만났던 사람들과는 다른 차원의 존재를 마주하게 되었다. 그때 수사팀은 차 한 대가 사이렌을 울리며 접근해왔다. 누군가 신고를 한 모양이었다. 2명의 경찰관이 차에서 내려 상황을 확인하려 했지만 현장의 분위기가 너무 강해 접근할 수 없었다. 무슨 일이야? 경찰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하지만 강선영은 그들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녀는 배원도의 손목을 잡은 채 차분하게 말했다. 즉시 경찰과 빛과 그림자 작전이 투입되었다. 강선영의 결심이 새벽 공기에 전해졌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가득했다. 이 사건이 단순한 우발적인 분쟁이 아니라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문제라는 결론에 도달한 것이다. 김남중은 재빨리 무전기를 꺼내 헌병대에 전화했다. 목소리는 여전히 또렷했지만 손은 살짝 떨리고 있었다. 지금 당장 강선영의 명령을 전해야 한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헌병청 본부에서 점점 밝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든 것이 바뀔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모두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빛과 그림자 작전이 시작된 지 30분 후 헌병 특수작전팀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정예 요원, 조승훈 대위가 지휘를 맡았습니다. 그들은 침착하고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오래전부터 이 상황을 대비해 계획해 놓은 듯했습니다. 조승훈은 45대 베테랑 헌병이었습니다. 같은 부대에서 복무했던 강선영과 친분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강선영의 판단력과 실력에 큰 신뢰를 두었습니다. 오늘 아침 갑작스러운 작전 명령을 받았을 때 그는 분명 최고의 인재들을 모았습니다. 상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령관님. 조승훈의 무뚝뚝하지만 정중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그녀를 떼어놓고 강선영 앞에 똑바로 섰습니다. 주변 상황을 한눈에 파악하는 그의 표정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했다. 52세의 배도는 지역건설협회 전무이사였지만 사실 이 땅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었다. 강선영은 현재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했다. 하지만 그녀의 말은 신중했다. 그녀는 그가 단순한 깡패가 아니라 조직적인 사람임을 알아챘다. 게다가 본능적으로 이것이 우연이 아닐 수도 있었다. 그렇게 말하며 승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무선으로 기초적인 정보를 수집했다. 그렇다. 그는 초동 조사를 했다. 그는 꽤 매력적인 인물이었다. 그의 말투는 의미심장했다. 사람들은 헌병의 정보망이 훨씬 작다고 생각했다. 특히 군 관련 사건의 경우 민간 수사기관보다 더 빠르고 정확하게 정보를 수집할 수 있었다. 배연도는 여전히 아스팔트 위에 앉아 있었다. 손목의 통증은 그의 난관이었다. 더욱 절박하게 들렸습니다. 과거의 효과적인 방법들이 이 상황에는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조승우는 배도를 내려다보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배원도가 병사를 공격하는 것은 일반적인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현역 장군을 공격하는 것은 국가 안보에 중대한 문제였습니다. 그의 설명은 법률에 근거한 것이었지만 배원도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습니다. 동시에 그는 이것이 단순한 분쟁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체계적인 대응은
헌병들은 김남정에게 경악했다. 평소 존경하지 않던 강선영 소장의 인맥이 여러 차례 경고를 해왔음을 깨달았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지도자의 힘임을 온몸으로 느꼈다. 소장님, 초기 조사를 위한 자료 수집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승훈 소장은 작전 개시를 알렸다. 그의 지시에 따라 헌병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일부는 현장 보호를 위해 체계적으로 배치되었고, 다른 일부는 증거 수집을 위해 배치되었다. 모든 행동은 지시대로 정확히 수행되었다. 배원도의 차가 끌려가기 시작했다. 지갑, 휴대폰, 신분증을 포함한 그의 모든 소지품은 그 사이에 압수되었다. 이 모든 것이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배원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순식간에 빼앗기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이는 권력 남용으로 간주되었다. 내가 누군지 말해줄 수 있겠습니까? 배원도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그러나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지금까지 그를 보호해 주었던 인맥들은 이 상황에서는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강선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결연한 의지가 엿보였다.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나라를 지키고 정의를 구현하는 것이었다. 28년간의 군 생활은 그녀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관을 일깨워 주었다. 승우는 나지막이 말하며 강선영에게 다가갔다. 민간인, 보통은 참모 총장이라면 적절한 수준에서 이 사건을 마무리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마무리해야 한다. 그의 말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단순한 공격이 아니라 국가와 군대에 대한 도전임을. 그리고 그러한 난관에 부딪히면 그에 상응하는 결과가 따를 것이라고 확신했다. 새벽녘의 햇살이 더욱 밝아졌다. 게다가 배도의 삶에는 돌이킬 수 없는 어둠이 드리워지기 시작했다. 작전이 폭로된 지 48시간 후 조승우는 군정보원과의 합동 수사 결과를 받았다. 방대한 양의 파일이었다. 그의 안에 배원도라는 남자가 지난 20년 동안 저지른 모든 일이 담겨 있었다. 파일을 하나하나 훑어보는 조승훈의 손가락이 살짝 떨렸다. 23년 군 복무 동안 수많은 사건을 처리했지만 이처럼 심각하고 잔혹한 범죄 조직과 마주친 것은 처음이 아니었다. 첫 번째는 불법 공사였다. 건설노조 위원장 배원도는 합법적인 척하며 지역 건설업계를 장악했다. 공공사업 입찰 과정에서 공모를 조직하고 경쟁사를 협박하기도 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부실 공사로 인한 안전사고까지 은폐했다는 것이다. 두 번째 부분이 시작되자 조승훈의 표정은 굳어졌다. 청소년 대상 범죄 기록이었다. 개헌도는 지역 청소년 센터와 직업훈련원을 후원하며 유능한 사업가인 척했다. 하지만 취약 청소년들을 이러한 센터로 유인해 성착취에 이용했다. 피해자 대부분은 불우한 환경의 아이들이거나 보호자가 없는 아이들이었다. 세 번째 부분이 가장 충격적이었다. 군 관련 범죄 기록이었다. 입대 이후 배연도는 부하들을 자주 희롱했고 저녁 식사 후 예비군 훈련소에서 여군 부사관들을 성희롱하기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군 장교들을 설득하고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조승우는 이를 감추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지역폭력배의 불법 행위가 아닙니다. 그는 조직적인 범죄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것이 지난 20년 동안 철저히 은폐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이 자는 어떻게 지금까지 이를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조승우는 불안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곧바로 답을 찾았습니다. 맞습니다. 배원도의 조직망은 사부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배원도는 경찰서장, 군수, 교육공무원, 심지어 지방법원 판사에게까지 돈과 특혜를 뇌물로 제공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악랄한 것은 언론 장학금이었습니다. 그는 지역 신문사와 라디오 방송국 사장들에게 돈을 뇌물로 제공하여 자신에게 불리한 기사가 게재되는 것을 막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을 싫어하는 기사를 계속 쓰며 엄격한 사업가 이미지를 구축했다. 조승훈의 전화가 울렸다. 전화를 건 사람은 강선영 부장이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록은 확인해 보셨습니까? 강선영 부장은 침착했다.
하지만 강 부장에게는 강한 결의가 있었다. 마치 모든 것을 예견한 듯했다. 이건 매우 심각한 일입니다. 부장님. 국가 차원에서 대응해야 할 조직적인 공격입니다.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다. 조승훈의 분노는 뒤섞였다. 아버지이자 군인으로서 이런 범죄는 용납할 수 없었다.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는 더욱 격렬하게 반응했다. 네, 예상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강선영이 짧게 대답했다. 하지만 그 한마디에는 배원도와 그의 조직 전체를 완전히 무너뜨리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다. 더 이상 개인에 대한 복수가 아니었다. 사회 정의를 구현하는 문제였다. 김남중이 조승훈의 사무실로 들어갔다. 그녀는 또 다른 파일을 들고 있었다. 디지털 포렌식 팀에서 수집한 자료였다. 팀장,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김남은 몸을 떨었다. 배원도의 컴퓨터와 휴대폰에서 확인한 불법 영상.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음란물이 제작 및 유포되었다는 증거는 충분했다. 조승훈은 처벌을 받는 순간 얼굴이 굳어졌다. 배원도는 단순한 지역 폭력배가 아니다. 국가의 미래가 될 아이들을 공격하는 범죄자다. 이런 자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즉시 국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배원도는 죽었습니다. 조승훈의 말은 의미가 가득했습니다. 군사정의가 무엇이고 어떻게 집행되는지 보여줄 때입니다. 수사가 끝난 지 일주일 후 배원은 도영구치소 독방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그의 모습은 참혹했습니다. 습니다. 그가 정치적인 골칫거리가 되자 그들은 즉시 그를 버렸습니다. 경찰의 상황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경찰은 배원도와 함께 한 사람 한 사람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범죄를 부인하고 은폐하기까지 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었습니다. 지역 경찰력은 거의 무력화되었습니다. 게다가 언론의 반응도 극심했습니다. 배원도에게 돈을 받은 기자들은 이제 그를 비난하는 기사 대신 우호적인 기사를 썼습니다. 마치 이전의 잘못을 만회하려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변화는 언론의 평판에 더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들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배원도 관련 자료를 모두 삭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 그를 칭찬했던 기사, 사회공헌에서의 그의 활동에 대한 보고서, 심지어 그가 참석한 행사의 사진조차도 어디에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보았다. 마치 그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 같았다. 그의 이름이 적힌 모든 표지판이 사라지기 시작했는데 가장 상징적인 것은 그의 이름이 적힌 표지판이 사라진 것이었다. 도서관, 아동센터, 대학, 장학재단, 사무실의 후원자 명단이 적힌 표지판이 모두 사라졌다. 한때 그가 자랑스러워했던 모든 흔적이 지워졌다. 배원도는 구치소 개인 감방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을 검색했다. 하지만 그의 이름을 검색할 때마다 범죄 관련 기사가 쏟아져 나왔다. 그의 영광스러운 기록은 사라졌다. 마치 그런 일들이 없었던 것 같았다. 이 남자가 전에 존재했던가? 그는 인터넷 댓글에 이끌렸다. 그 짧은 글귀가 현재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예였다. 배원도는 사회에서 완전히 배제되었다. 그는 처벌받았을 뿐만 아니라 존재 자체도 금지되었다. 그제야 배원도는 자신이 맞서 싸워야 할 상대가 단순한 여장군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사회의 양심이자 국가의 정의였다. 그리고 그는 그러한 권력 앞에서는 어떤 개인적인 힘도 무의미하다는 것을 분명히 느꼈다. 수사가 끝난 지 한 달 후, 어느 날 배원도는 구치소로 다시 소환되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가족도, 변호사도 아니었다. 강선영 소장이 직접 면담을 했다. 형광등 불빛 아래 군복을 입은 두 사람이 고요히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꼿꼿이 앉아 있었다. 배원도는 그녀를 볼 수조차 없었다. 한 달 만에 그는 완전히 변해 있었다. 모든 오만함은 사라지고 절망과 후회만 남았다. 게다가 살도 많이 빠져 옷이 헐렁해 보였다. 배원도 소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예전의 오만함은 전혀 없었다. 대신 확신과 간절함이 가득했다.
그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차가운 바닥에 고개를 숙였다. 저는 죽을 수도 있는 죄를 지었습니다. 탈의실은 배연도의 고백으로 가득 찼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후회로 가득했다. 지난 한 달 동안의 삶을 되돌아보아야 했다.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는지 깨달았다. 제 가족과 아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당신의 간청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그는 이미 삶이 끝났다는데 동의했다. 하지만 가족을 지킬 방법을 찾고 싶었다. 당분간은 아버지로서의 역할만 맡을 수 있을 것 같았다. 나지막이 말하며 강선영은 배원도를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확신에 차 있었다. 군은 협상에 참여하지 않는다. 정의에는 후회가 없다. 그녀는 아주 분명하게 말했다. 개인적인 감정과 공감은 완전히 배제되었다. 이것은 국가의 타협 없는 정의를 실현하는 문제이다. 어떤 이유에서든 배원도가 저지른 죄, 특히 미성년자에게 저지른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 배원도는 아직도 그 말을 기억한다. 마지막 희망이 산산이 조각났음을 깨달았다. 그는 항상 모든 위기를 협상과 타협으로 극복해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다. 저쪽은 돈도 권력도 바라지 않는다. 공정한 재판일 뿐이다. 강선영이 일어섰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배연도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그는 자신이 상처 입힌 모든 사람들의 상처가 아물 때까지 고통을 견뎌낼 것이다. 그녀의 말은 예언과 같았다. 이는 그가 단순히 법으로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완전히 묻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죄의 버금가는 무거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배연도는 석방 후 다시 독방으로 돌아갔다. 또 다른 충격적인 소식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모든 성적표가 위조된 것으로 드러났다. 고등학교 졸업장부터 대학교 학위까지 모든 것이 돈으로 샀다. 게다가 병역 기록까지. 그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는 병역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그 화폐가 사용되었다는 것이다. 사실 그는 병역 기피자였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사회는 그에게 분노했다. 그는 정치에 뇌물을 제공했다. 그가 지원한 것으로 알려진 수많은 사회단체와 자선단체는 돈 세탁을 위한 가짜 단체였습니다. 그가 설립했다고 주장하는 아동장학기금조차 범죄 활동으로부터 수익을 은닉하는 데 사용되었음이 밝혀졌습니다. 언론은 배연도에 대한 보도를 중단하기 시작했습니다. 사회는 그의 존재를 언급하는 것조차 금지했습니다. 게다가 방송국들은 그와 관련된 이전 영상들을 모두 삭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그는 인터넷에서 점차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검색 포털에서 그의 이름을 검색해도 관련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가 다녔던 학교의 졸업사진에서 그의 얼굴은 편집되거나 완전히 지워졌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일은 그의 고향. 마을 회관에 걸려있던 지역 유명인들의 사진첩에서 그의 사진이 삭제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흔적을 하나하나 적극적으로 없앴다. 이 마을 사람이라는 사실이 부끄러워 보이는 사람. 배연도는 이제 혼자 남게 되었다. 그는 과거, 현재, 미래를 모두 잃었다. 이전의 모든 증거는 사라졌다. 그는 투옥되었을 뿐만 아니라 역사에서도 지워졌다. 배연도의 재판이 시작된 날, 법정은 평소보다 조용했다. 이처럼 큰 사건은 보통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만 이번에는 그렇지 않았다. 어떤 시민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취재진도 오지 않았다. 마치 재판이 없었던 것 같았다. 50년 넘게 판사로 재직해온 김정호 판사는 명망 있는 판사라. 30년 가까이 법관 생활을 하면서 그가 담당한 사건은 매우 적었다. 피고인의 범죄는 명백했고 증거는 완벽했다. 배연도는 판사석에 머리를 숙이고 앉아 있었다. 한 달 전과 비교했을 때 그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모든 것을 국선 변호인에게 맡겼다. 그는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였다. 윤미정 검사는 유명 여검사였다. 이 사건을 맡았을 때 그녀는 배연도의 범행 규모에 충격을 받았다. 특히 미성년자 성범죄에 분노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지난 20년간 피고인 배원도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범죄를 저질러 왔다. 윤미정 검사가 첫 진술을 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지만 여전히 확고한 의지가 느껴졌다. 그 목소리에는 단순한 임무가 아닌 정의를 실현해야 할 의무라는 확신이 가득했다. 그녀는 우리 사회의 미래인 청소년들에게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고 불법 건축으로 국민의 생명을 위협했다. 배원도는 검사의 진술이 이어지는 동안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모든 일을 인정했다. 그는 변명의 여지도, 그럴 의지도 없었다. 오히려 이 모든 것이 빨리 끝나기만을 바랐다. 증인들과의 토론이 시작되었다. 배원도에게 피해를 입었던 한 청년이 첫 번째 증인이었다. 당시 그는 22살 이준혁이었다. 고등학생 시절 배원도가 운영하는 직업훈련소에서 성폭행을 당했다. 노동 착취와 성폭행을 동시에 당했다. 내 인생을 송두리째 망친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었다. 이준혁의 증언은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되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점점 강해졌다. 오랫동안 억눌렀던 분노와 원망이 폭발하는 순간이었다. 법정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그의 증언에 귀를 기울였다. 돈과 권력만 있다면 뭐든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나처럼 불쌍한 아이를 마음대로 대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저는 그가 이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준혁이 마지막 말을 마치자 법정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의 증언은 배원도의 범죄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사회 전체를 병들게 하는 암적인 존재였음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두 번째 증인은 배원도에게 뇌물을 받은 전직 경찰관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고 처벌받았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당시 상황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배원도는 피고인에게 자주 뇌물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자신의 범죄를 은폐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저는 그 돈을 포기하고 국민을 보호해야 할 경찰의 의무를 포기했습니다. 전직 경찰관의 증언 후 배원도는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은 생기를 잃었고 그의 표정은 마치 죽은 듯 멍했습니다. 변호인은 형식적인 변론만 할 뿐 사실상 변론의 여지는 거의 없었습니다. 증거는 완벽했고 피고인은 모든 범죄를 인정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관용을 호소하는 것뿐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쳤습니다. 사회로 돌아갈 기회를 얻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변호인의 목소리조차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그는 배원도의 범죄가 용서받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청소년 성범죄는 어떤 이유로든 변호하기 어려운 범죄입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법정 밖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피고인의 가족과 지지자들이 그에게 몰려들어 선처를 호소했지만 이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배원도는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언론도 이 재판에 대해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취급했습니다. 배원도의 존재는 사회에서 완전히 지워졌습니다. 김정호 판사는 배원도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었습니다. 피고인은 마지막 말이 있습니까? 배원도는 한참 침묵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예상치 못한 것이었다. 아무도 그가 왜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배원도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